그래도 너희 남편 대단하다.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너 정말 결혼은 잘했나 보다, 얘. 내가 남편을 잘 다뤄서 그런 거지. 어쩌겠어. 지가 노총각에 혼자 살 놈. 나 아니면 누가 데려간다고. 어머, 얘. 그래도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민주,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미쳤냐? 늙은 시애미 내다 모시게? 지금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눈치 보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재산만 받아내서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내가 미쳤다고 늙은 시어미 수발을 들겠니? 우리 엄마 챙기는 거랑 다르지. 안 그래도 지 엄마한테 자주 안 간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아우 그 꼴을 어떻게 견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유창섭 씨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후로 그는 먹고 살기에 바빠 이렇다 하려내도 못 해보았습니다. 여성들을 만날 접점이 점점 없어지면서 결혼이라는 생각도 접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슴도치 새끼 마냥 늦은 나이에도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창섭 씨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모시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에 창섭 씨도 괜찮은 여성분과 만나 얼른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창섭 씨가 변변치 않은 노총각으로 보일 수도 있었고 어머니의 성화에 나간 소개 자리에는 나온 여성분들이 그의 마음에 그리 들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십억의 자산가도 아닌 별볼일 없는 노총각인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라는 환상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못난 아들을 둔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결혼을 해서 괜히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손주라도 빨리 안겼으면 하시는 어머니의 눈치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적 용종 수술과 당뇨로 인해 매달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창섭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모시고 갔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의 진료 과목이 있어 금방 끝나기도 했지만 다른 진료까지 보는 날에는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자주 뵙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심한 대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창섭 씨와 비슷한 나이대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여성분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는지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을 치료실에 보내고 번호표를 가지고 긴장하듯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 호출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창섭 씨가 도와드릴까 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 수납이랑 다음 진료 예약표를 받았는데 동시에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약을 병원에서 받아가라던데 어디서 받아야 해요?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대기가 좀 길어서요. 아, 그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저번 주에 수술 받고 오늘 퇴원하는 거라 제가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 뒤로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여성분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창섭 씨의 도움 때문인지 다음 만남에서 먼저 아는 척을 해주어 병원에서 마주치며 대기할 때마다 서로 말을 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 있다 보면 가족이 얼마나 아픈지, 뭐가 몸에 좋은지 등을 다들 자신도 모르게 술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의 어머니들의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창섭 씨 나이 정도면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했던 민주 씨는 아직 미혼이셨습니다. 창섭 씨도 미혼이세요? 네, 친구들 하나둘씩 장가 보내고 어느 날 둘러보니까 벌써 제 나이네요. 이쯤 되니까 여자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또 1년이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결혼이나 싶어서 어머니 모시면서 혼자 살려고요. 민주 씨는요? 저도 비슷하죠.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셔서 철들고 나서는 계속 일만 했어요. 저도 엄마 혼자 모시고 살다 보니까 때를 놓쳤던 거죠. 이 나이에 결혼해서 무슨 호강이겠냐 싶고 그냥 엄마만 잘 모시고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일만 하고 있어요. 아마 엄마한테는 불효겠죠. 그날 비슷한 처지의 미혼인 남녀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호감이 좀 더 발전되었나 봅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종종 안부 묻는 메시지도 보내면서 간단하게 맥주 정도 먹는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창섭 씨도 호감 가는 외모에 효심 있어 보이는 민주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주 씨, 제 나이에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럽지만 처음 병원에서 만난 날부터 민주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물론 그땐 민주 씨 상황은 몰랐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된 민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연애는 이미 포기한 줄 알았는데 민주 씨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저나 민주 씨나 나이가 있어서 이런 말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저도 창섭 씨 만나면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남자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혹시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까 해서 저도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창섭 씨한테 고백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창섭 씨. 우리 이쁘게 만나봐요. 서로 처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어린 나이에 민주 씨를 만났더라도 창섭 씨는 분명 사랑에 빠질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있어도 빠지지 않는 외모의 차분한 성격, 그리고 강한 생활력까지. 그는 이런 사람과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님 밑에서 어렵게 자라온 민주 씨는 어린 시절 방황이나 탈선을 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시는 어머님을 돕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예전이 생각난다고 창섭 씨에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고생담을 다 들으려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그동안 민주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고 상처로 성한 곳 하나 없는 손을 볼 때면 창섭 씨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섭 씨는 민주 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20대에도 하지 않던 노력과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유창섭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나마 연애를 시작하자 흐뭇해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만 빈둥거리는 창섭 씨를 보며 나가라고 잔소리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들이 생전 보지 않던 거울을 보며 멋을 내기 시작하자 눈치를 채셨습니다. 나갈 때마다 용돈까지 쥐어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는 혹시라도 헤어지면 속상해 하실까 싶어 민주 씨와의 만남을 알리지 않았지만 그런 변화를 보면서 어머니는 이미 짐작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창섭 씨와 민주 씨는 남들이 하는 건 꼭 해보자는 생각으로 늦가기 연애에 빠져 몇 달 동안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애 도중에도 함께 보낼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창섭 씨는 나이가 있으니 집도 있고 돈 걱정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양쪽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 어머니와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 봐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도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집을 따로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민주, 내가 괜찮을까? 나야 상관없지. 오빠 어머니면 나한테도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인데. 근데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걱정이야. 저번 명절에도 내가 찾아가 뵀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 못하러 시집살이 하러 오냐고 사양하셨잖아. 나 때문에 어머니가 오히려 눈치 보시면 어떡하나 싶어. 어머니가 아들놈 다 늦게 장가간다고 며느리 생각을 엄청 하시긴 해. 그러니까 아니면 오빠가 그 집 팔아서 작은 집을 구하고 어머니만 따로 모실 집을 구해서 살아도 괜찮을 텐데. 아파트 가격 보니까 우리 엄마네 동네 집 가격의 2배더라고. 그래. 그럼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그것도 방법이지. 우리 결혼하면서 오빠가 결혼 선물로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면 나도 얼마나 좋겠어. 이처럼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쪽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양쪽 어머니의 재촉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우선 민주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창섭 씨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자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창섭 씨는 이왕 늦은 결혼, 지금까지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다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식장이며 예물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늦은 결혼에 한풀이를 하듯 가장 좋은 것들로 선택했지만 창섭 씨는 기분 좋은 소비라며 오랜만에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귀한 며느리를 부릴 수 없다고 한사코 주방일이며 집안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밥 할게요. 들어가셔서 쉬고 계세요. 괜찮다. 아가야,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서 더 잠도 안 온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더 자렴. 어머님, 이런 건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그러면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TV라도 보셔요. 아니야, 바깥이라는 내가 더 힘들지. 집안일이라도 안 하면 다 늙어 쓸모없는 것 같아서 싫다. 어여 들어가서 더 자. 아내와 창섭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일하고 오는 창섭 씨와 아내가 더 힘들다며 끝내 집안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늦게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나 신경 쓴다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런 건 나도 싫다. 나이가 드니 내 형제들도 더 자주 보고 싶고 서울은 답답해서 내가 힘든 것 같더라. 겸사겸사 시골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셔야 하는데 거긴 병원도 없고 또 고향 떠나오신 지 벌써 50년이 넘으셨잖아요. 저희 괜찮으니까 같이 사세요. 저희 안 불편해요. 어미가 돼서 두 팔다리 멀쩡한데 방구석 짐짝이 돼서 쓰겠냐.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병원이야 검사받을 때마다 여기 와서 지내면 얼굴도 자주 보고 서로 편하지 않겠니? 어머니, 우선은 생각 더 해보세요. 이모님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어머니 홀로 시골집에 보내는 게 걸려요. 창섭 씨는 그간 자신이 소홀했기라도 했는지 갑작스럽게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꽤나 놀랐습니다. 신혼생활에 빠져 나이 드신 어머니를 눈치 보게 했나 싶어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 맞으실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왜? 그렇잖아.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사실 때랑은 다르지. 내가 있으니까 당신 챙길 것도 줄고 우리 둘 불편하게 안 만드신다고 방에만 계시다 보면 더 힘드실 수도 있어. 그리고 나이 있으시면 시골이 아무래도 더 마음 편하니까. 거기다 이모님들도 계시고 자주 못 봤던 세월 이야기도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당신이 무조건 잡지만 말고 어머님 입장이 돼서 생각해봐. 그리고 좀 멀어진다고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 뵈면 되잖아. 아내가 창섭 씨에게 하는 말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맞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신 말씀이기도 했고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자신보다
자매들끼리 못다 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챙기며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창섭 씨는 아내의 말처럼 자주 찾아가 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이삿짐을 쌓아 어머니를 시골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맞나 싶어 잠을 뒤척였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잘한 선택이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매일 드리는 안부 전화에서 밝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며칠이 지나자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유창섭 씨와 아내는 정말 신혼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둘밖에 없는 집이라는 생각에 솔직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1년이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아이에게나 아내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창섭 씨는 임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임신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며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할 사정은 아니었지만 외벌이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늦은 나이에 세운 임신 계획이라 아내의 뜻을 흔쾌히 따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서울집에 잠시 머무실 때 덜 적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후 3일에서 5일 정도 서울집에 머무르다 내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가시는 것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까 싶어 가족 모두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날에는 혹시 잠시 계시는 동안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바깥일로 오래 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라며 용돈도 넉넉히 주곤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창섭 씨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점점 더 일찍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머니, 준비를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내가 벌써 서울에 잠깐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내일 첫 차 타고 내려가려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 주말까지 계시다가 제가 쉬는 날 모셔다 드릴 테니까 좀 더 계세요. 당신은 어머니의 생각도 좀 해. 저 연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다 잘못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냥 내가 내일 어머니 역까지 모시고 갈게. 그래. 내일 일찍 가마. 창섭아, 너는 일 봐야 할 텐데 굳이 안 따라와도 된다. 아유,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시지. 어머니는 시골에 이미 적응하셨는지 도시가 답답하신 건지 며칠만 더 계시라는 말에도 굳이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머무는 날이 짧아지던 어머니는 어느 날에는 반찬통만 문 앞에 두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일이 빨리 끝난 창섭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어머니를 마주쳐 모시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어머니도 요 앞에서 만나서 모시고 왔어. 어머니가 뭐가 바쁘시다고 반찬통만 놓고 가시려는 거야. 아, 그래. 어머니, 들어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몰래 가려 했는데 내려가는 길에 창섭이를 만나서. 창섭아, 애미가 시골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먼저 내려가 보마. 아,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잠깐 있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시잖아요. 며칠만 있다가 내려가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있으면 새아가도 불편해하고 너도 불편하잖니. 계속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계시는 건데 왜 불편해요? 당신도 안 불편하지? 어머님, 편히 계세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 창섭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눈치를 보듯
행동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혹시 아내와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국 계속 불편해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서 창섭 씨는 주말에 시골집으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왜? 어머님이 무슨 말이라도 하셔? 아니 뭐 집에 계시는 동안 계속 눈치를 보시니까 이상해서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해? 아니, 당신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날도 어머니가 오신 줄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 반찬통 놓고 가실 때도 벨 누르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어? 음식 상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놓고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무슨 말이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 오신 걸 그냥 내쫓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쫓아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면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와서 나 만난 거 후회돼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아내의 신경질적인 모습에 창섭 씨는 의심이 갔지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듯해 이내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매번 반찬통만 놓고 내려가셨습니다. 며칠 머무시다 가라는 부탁에도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창섭 씨는 그나마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수상한 아내와 피하는 듯한 어머니를 더 집요하게 추궁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그저 어머니의 노파심과 괜한 고집으로만 생각한 창섭 씨는 그 일을 잊은 채 아내와 다른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창섭 씨는 결혼 전과 어머니가 시골집으로 가신 후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까이 계신 장모님이 외로워하실 거라며 매주 함께 처가댁을 가기를 원했고 창섭 씨도 당연히 자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간을 내어 아내와 함께 매주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주랑 유서방 왔나? 엄마, 나 왔어. 뭐야? 왜 저번 주보다 살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내 몸 챙길 일이 있나? 밥도 대충 때우고 대충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래. 유서방, 사도는 잘 계시고 네. 잘 계십니다. 장모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내 나이 되면 온몸이 병원이야. 그래도 저번에 유서방이 준 공진단 먹고 몸이 한결 좋더라고.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또 다른 좋은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다음번이 어딨나. 내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 공진단 몸에 참 잘 받던데 또 먹으면 참 좋겠네. 아, 그럼 공진단 한 번 더 지어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지. 내가 사위 덕에 호강을 하네. 호강을 자고로 우리 나이 되면 유서방처럼 하루라도 더 찾아와 주는 게 효도야. 알지? 창섭 씨는 장모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선물을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입장에서 자신이 한 선물로 행복해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벌써 가나? 아니, 어제 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지? 오늘은 저희 어머니 댁에 가려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사돈댁에. 그래. 그래야지. 그럼 다음에 또 오게. 엄마, 갈게. 다음에 봐. 이른 아침 서둘러 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창섭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넘어지신 듯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엄마, 괜찮아?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나 봐. 병원이라도 갈까요? 병원은 무슨, 그냥 살짝 삐끗한 거야. 아, 근데 꼼짝을 못 하겠네. 오늘은 민주가 옆에 좀 있어 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 오빠, 나는 엄마 옆에 있을게. 당신만 어머님께 갔다 오면 안 될까? 아니야. 나도 같이 있을게.
그래도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당신만이라도 갔다 와. 장모님 아프신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 혼자 가서 반기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다음 주에 같이 내려가면 되지. 그래, 그럼 나도 좋고. 고마워, 여보. 그날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 댁에 가는 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장모님께서는 허리를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잘 다니시고 TV를 보며 웃으시는 모습에 아픈 것도 잊으신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셨나 싶기도 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아내는 여러 핑계를 대며 어머니 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처음 내려갔을 때 빼고 한 번도 안 내려갈 수가 있어? 어차피 운전도 내가 하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도 가주면 안 돼?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이번에는 가주면 안 돼? 여보, 오늘은 정말 내 몸이 안 좋다니까. 거리도 멀어서 차 타고 가면 컨디션만 안 좋을 텐데. 어머니가 괜히 나 신경 쓰셔서 더 불편하시면 어떡해? 저번에도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하고 매번 이유만 다르지 핑계만 대고 당신 설마 어머니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어머니가 싫다면 생신 선물도 먼저 챙겨서 보냈겠어? 억울하게 정말 일이 생기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래, 가자, 가. 내가 가서 알터라도 가고 만다. 가! 아내가 억울해하며 화내는 모습에 창섭 씨는 도저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렇게 억울해하는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섭 씨는 장모님 댁에 자주 찾아가는 것에 비해 아내는 시댁을 찾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별하고 생색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 드리는 용돈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원룸 건물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어머니였지만 창섭 씨는 아들로서 용돈을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부터 공평하게 양쪽 어머님들께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계획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금액을 줄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창섭 씨는 더 열심히 일하자며 같은 금액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근데 엄마한테 주는 돈 좀만 더 드리면 안 될까? 이번 달만.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엄마랑 전화하는데 엄마가 그 나이에 옷 한 벌도 마음껏 못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이 가서 같이 옷도 사드리고 데이트도 좀 하고 와. 에이, 그건 뭐 마음이 편한가? 당신한테 사용 내역도 문자로 가고 엄마도 눈치 보이시지. 그래서 말인데 왜? 어머님은 건물 월세도 나오시잖아. 시골 계신데 돈 쓸 일도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을 그냥 우리 엄마한테 몰아주면 안 돼. 100만 원이 부담되면 80만 원이라도 괜찮고. 아니 당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치면 장모님도 연금 나오시잖아. 창섭 씨는 용돈에 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용돈은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드리는 거지. 월세가 나온다고 돈을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렇다면 차라리 용돈을 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물질이 모자라면 진심이라도 더 전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라도 해? 아니면 더 챙기기라도 해? 창섭 씨는 이제까지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며 아내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설마 하고 있었는데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 결국 이 말다툼은 아내를 진심으로 의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는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졌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활만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도 없던 아내에게 웬일인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떡해. 엄마가 암이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당신 어디야? 병원이야? 집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날벼락 같은 장모님의 암 진단 소식에 창섭 씨는 일도 다 뒤로 한 채 가게를 닫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다투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모님 댁에서는 모녀가 껴안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창섭 씨도 장모님의 암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 드신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창섭 씨도 울고 있는 모녀를 껴안고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었을 적 어머니의 용종 수술 때문에 항상 암이라는 병을 평생 겁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한 병이 되어가고 있는 암이지만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장모님의 암은 유방암이었습니다. 절제술과 항암 치료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던 장모님의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부분이 보였고 치료가 길어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홀로 계시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댁이 가깝더라도 자신과 아내가 24시간 돌보는 것이 나을 테니 말이죠.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지만 창섭 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도 당연히 그래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함께 살게 되어 안심이 되었는지 아내는 얼굴도 편안해지고 두 사람의 사이도 점점 다시 좋아졌습니다. 당장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 다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장모님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두 사람은 합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주부인 아내는 간병인을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보, 우리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데 간병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여자인 내가 엄마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병원비는 누가 버는데? 그리고 퇴근 후에는 내가 장모님 돌보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 어쨌든 간병인 좀 구하자. 나도 힘들어서 그래. 간병인이 필요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창섭 씨는 아내가 자기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그녀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에 간병인까지 두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중증 환자가 아니라 심사도 받지 못해 창섭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가게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창섭 씨는 장모님만 완치되시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섭 씨는 곧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날은 하늘이 도와준 것처럼 원래 잡혀있던 공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날이었습니다. 보통 쉬는 날에도 가게에 머물며 들어오는 공사 상담을 받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식구들 걱정에 집으로 돌아가 힘든 아내를 도와주려 일찍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갔는데 환자가 있는 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와 통화하는지 안방에서 격양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창섭 씨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다급히 끊었습니다. 당신 왔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오늘 공사가 취소돼서 당신 도와주려고 일찍 들어왔어. 그런데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급하게 끊어? 내 욕이라도 했어?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끄는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 왔어? 혹시 내가 하는 통화 엿들었어? 지금 들어와서 말 안방으로 온 거지. 진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한 거야? 창섭 씨는 집에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근데 집에 환자도 있는데
집안은 좀 잘 치우지. 장모님이 괜히 더 심란하시겠네. 그럼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아내가 지나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며 창섭 씨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통화를 엿들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아내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의 암 걱정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이전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창섭 씨는 아내의 핸드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가지고 작업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서 핸드폰을 열기까지 창섭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를 의심해서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것이 맞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핸드폰을 열어본 창섭 씨는 아내의 핸드폰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된 자동통화 녹음을 확인해 보니 창섭 씨가 집에 들어갔던 시간대에 녹음된 통화에서 아내의 본심이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남편 대단하다.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너 정말 결혼은 잘했나 보다. 예. 내가 남편을 잘 다뤄서 그런 거지. 어쩌겠어. 지가 노총각에 혼자 살 놈. 나 아니면 누가 데려간다고. 어머, 예. 그래도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민주,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미쳤냐? 늙은 시애미 내다 모시게? 지금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눈치 보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재산만 받아내서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내가 미쳤다고 늙은 시어미 수발을 들겠니? 우리 엄마 챙기는 거랑 다르지. 안 그래도 지 엄마한테 자주 안 간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아우 그 꼴을 어떻게 견뎌? 아내의 통화를 들으면서도 창섭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해 보았지만 실망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섭 씨는 자신이 속았고 바보처럼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머지 통화 녹음들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창섭 씨를 남편으로 생각하기는커녕 결혼한 이후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친구와 유희거리로 삼아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늙은 시어미가 제 발로 촌으로 내려가길래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올라온다고 맨날 올라와서는 좀 오래 있어야지. 게다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올라오는지 먹기도 싫은 걸 억지로 갖다 주니까 남편 보는 앞에서 버릴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내가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며칠 집에 있는 거 그냥 놔뒀는데 또 집에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더 얄밉잖아. 그래서 일부러 청소할 때도 쫓아다니면서 나오라고 하고 뭐라도 쓰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타박도 줬지. 결정적으로 내가 시험이 없는 줄 알고 통화하는 척하면서 다 늙어서 자식 고생시킨다고 말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오지도 않더라. 사람이 머리를 써야 몸이 편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던 것도 용돈을 가지고 차별하며 불만을 말했던 것도 모두 친구와 통화하며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섭 씨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이런 행동들을 했을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시고 며느리의 등살에 쫓겨나듯 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창섭 씨는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벌거벗겨 내쫓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 집 근처로 이사 가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도 어머니 건물 월세값을 물어본 것도 모두 아내의 의도적인 욕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새 분노에 휩싸여 있던 창섭 씨는 날이 밝자마자 병든 장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장모에게는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요양원 앞에 장모를 앉힌 후 창섭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 모시고 어디 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엄마, 내가 요양원에 뒀으니까
알아서 데려가. 그리고 나올 때 당신 짐이랑 당신 엄마 짐까지 다 챙겨서 나가. 뭐,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에 있어? 아픈 사람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치 빠른 것 같더니 눈치가 왜 그렇게 없어? 당신 이제 이혼당할 거니까 짐 빼는 거 아니야. 나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얼른 짐이나 챙겨서 나가. 요양원 사진이랑 위치 보내줄 테니까 빨리 가서 당신 엄마 챙기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돈 거야? 아니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지. 너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따위 짓을 한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 모녀한테 최선을 다했어. 불만이 있어도 다 부족한 내 탓으로 돌렸고 당신이 하는 행동도 다 내 오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려 했다고.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타박하고 무시하고 다 늙은 짐짝 마냥 대했다고? 그럴 거면 통화 녹음이라도 잘 숨기지 그랬냐? 지 손으로 증거를 다 남기고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지.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네. 나 못 알려주겠으니까 당신 엄마 알아서 찾아. 당신도 당신 엄마도 그 정도 고생은 해봐야지. 그날 창섭 씨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한 못된 짓을 알기는 하는지 아내는 이혼 얘기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한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섭 씨는 별말 같지도 않은 아내의 요구에 지금까지 썼던 용돈,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모두 잘 정리해 아내의 얼굴에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있던 통화 내용들과 문자 내역들로 인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고 결국 아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불효를 깨달은 창섭 씨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이란 게 무엇이라고 여자에게 빠져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등한시했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창섭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방 명소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창섭 씨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만행을 알아채고 빠르게 결단을 내린 유창섭 씨가 대단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